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최근 이란 시위 사태처럼 서방 정치인들과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는 익숙한 틀을 따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위대 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은 억압적인 국가에 맞서 시위대 편에 서는 도덕적 주체로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언어가 진정한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는 이란의 자원, 특히 석유에 대한 통제와 이란의 정치적 방향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지속적인 목표를 일관되게 감추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방송은 1953년 이란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이 10만 달러도 채 안 되는 비용을 들여 진압했고 단 6일 만에 수백 명의 이란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수십 년 동안 중동의 지형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이유가 일반 시민과의 연대 때문이라는 생각은 그들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대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이란은 정치적 열망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됐습니다. 이란의 지리적 위치, 에너지 자원, 그리고 경쟁 강대국들 사이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장악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란의 정치가 서방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 때는 정부가 용인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한 패턴은 이슬람 공화국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08년 이란에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 회사가 설립됐고 이후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로 최종적으로는 브리티시 피트롤리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14년 영국 정부는 재정적 불확실성과 영국 해군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이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적인 석유 붐을 일으켰고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해 영국 전시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전쟁 후 1925년 쿠데타로 카자르 왕조가 종식됐고 전쟁 장관이었던 레자가 스스로 샤로 즉위해 팔레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팔레비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이어졌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이란을 근대화하고 중앙 집권화하려는 결심을 한 레자 샤는 서구식 산업 및 국가 발전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개인적 권위와 군부 장악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독재 체제를 구축해 권력을 공고했습니다. 그는 정당을 불법화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강력한 경찰 조직을 만들고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해 이란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서구 담론에서는 이란을 근대화 중이며 친서방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석유가 서방 시장으로 자유롭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증가된 수익은 일반 이란 국민보다 팔레비 엘리트층을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됐고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군주제가 외국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영국과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레자 샤를 폐위시키고 그의 젊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아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무함마드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이란이 연합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과 소련군은 이후 5년간 이란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점령이 해제되자 이란인들은 진정한 독립을 다시금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립의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상징은 바로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었습니다.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이러한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전선연합을 이끌었던 그는 이란이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1951년 그는 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이란 최초의 완전한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총리가 됐습니다. 그의 업적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52년 타임즈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며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상징으로서 이란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군대를 철수했고 이란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런던은 이란 석유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자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사데그는 단순히 이란 정부를 개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후 중동 경제 권력의 구조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53년 모사데그의 축출은 현대 이란 역사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역사학자 마크 가시오로스키가 지적했듯이 이는 미국이 평시에 비밀 공작을 통해 외국 정부를 전복시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권 교체는 서방 세력의 표준적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모사데그 정부는 이념적으로 급진적이지도 않았고 민족주의적이고 입헌 민주주의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점은 1951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 이란 앵글러 석유회사의 통제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영국의 세계 경제력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란 앵글러 석유회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영국 정부는 이란이 실질적인 자원 독립을 이루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영국이 이란의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윈스턴 처칠은 워싱턴을 설득해 비밀작전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 동기는 이념적인 측면도 깊었습니다. 냉전 초기 워싱턴은 중동을 세계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최전선으로 여겼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미국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서방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증인으로 부상했습니다. 1953년 쿠데타는 이러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적 우선순위와 미국의 세계적 야망이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은 형식적인 제국주의가 아닌 관리된 정부와 통제된 석유 접근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됐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법적 압박, 경제전쟁, 그리고 은밀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세 단계로 전개됐습니다. 먼저 법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국제사법재판소, UN, 그리고 미국의 중재를 통해 국유화를 뒤집으려 시도했습니다. 명목상 국유화를 수용하는 협상이 진행됐지만 앵글러 이란 석유회사가 마케팅과 이익 분배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모사데그는 이러한 제안들이 식민 지배를 다른 이름으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51년 중반 영국이 전면적인 석유 봉쇄를 단행하면서 시작된 경제적 질식이었습니다. 유조선들은 아바단 항구에서 이란산 석유를 선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란 석유공사는 생산량을 줄이다가 결국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치적 전복이었습니다. 제재와 봉쇄로 모사데그를 축출하는 데 실패하자 영국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쿠데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혼자서는 쿠데타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직접적인 정권 전복을 꺼리고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상황이 바뀌었고 CIA 지도부는 이미 쿠데타가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젠하워 취임 불과 몇 주 만인 1953년 2월 미국과 영국 관리들을 만나 모사데그를 전복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이 AJAX 작전이라고 불렀던 이 계획은 애초에 이란을 구원한다는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파즐롤라 자헤드는 퇴역 장군이자 상원 의원으로 앞서 미국 관리들은 그를 파렴치하고 기회주의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란을 서방 진영으로 확실히 복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물로 재포장됐습니다. 도덕적 인격은 중요하지 않았고 정치적 복종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쿠데타 계획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됐습니다. 모사데크에 대한 선전활동, 반대파 인사들을 선동해 소요를 일으키는 것, 샤의 동의, 그리고 주요 현역 군 장교들의 지원이었습니다. 1953년 6월과 7월에 이르러 모사데크의 입지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국면은 이란의 민주주의 실험이 종말을 맞이한 1953년 8월 1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후 군중은 정부 청사와 모사데크를 지지하는 신문사, 정당 사무실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모사데크는 위헌 사태를 우려해 내전을 피하고자 군대나 경찰에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탱크를 보유한 군부대가 공개적으로 봉기에 가담했을 때였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것은 이란 국민들이 자신들을 통치할 다른 사람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의도적으로 질식당하고 주권이 해외로부터 조직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1953년 쿠데타는 이란 자원에 대한 서방의 접근권을 회복시켰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은 단순히 샤를 축출한 것이 아니라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서방의 지배를 보장해온 정치, 경제 체제를 해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혁명 정부의 첫 번째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는 1953년 이후 체결된 다국적 기업과의 모든 석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1954년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기업들과 체결된 이 계약들은 불법으로 선언됐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이란의 자원을 약탈하면서 이란은 실제 가치의 극히 일부만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무렵 서방 체제에서 이란의 역할을 규정해왔던 경제적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혁명 이전 이란은 하루 약 6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지만 1979년 이후 생산량은 100만 배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란의 산업은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은 이 지역 전반에 걸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편했습니다. 1979년의 충격은 워싱턴을 더욱 심화된 제국주의적 개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3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처음으로 1953년 이란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전략적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지만 이 쿠데타는 이란의 정치 발전에 분명한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그 쿠데타는 이란과 미국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은 원래부터가 이란에 아무 이유 없이 약탈하면서 괴롭혀온 존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